장모님, 이 아파트 우리 명의로 안 넘기시면요. 앞으로 손주 보기는 그냥 포기하세요.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문, 명예 이전 동의서, 양식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서류마다 형광펜 자국이 그어져 있었고 빈 인감도장 케이스가 옆에 뒤집혀 있었다. 임대인 정순, 임차인 딸과 사위. 글자가 또렷했다. 사위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소매 단추를 풀어놓은 셔츠 소매가 서류 귀퉁이를 스칠 때마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게요, 장모님. 지금 넘겨놓는 게 서로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몫인데 괜히 복잡하게 끌 필요 없잖아요.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말끝에는 익숙한 명령조가 묻어 있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둔 사람의 목소리였다. 딸은 남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물잔을 손끝으로만 돌리고 있었고 잔 위로 흘러내린 물이 테이블볼을 적시는 동안에도 닦지 않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수는 식어버린 차가 담긴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앉아 있었다. 손등의 주름이 컵 표면에 그대로 비쳤다. 그는 컵을 들어 올리지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서류 위 글자를 천천히 읽고 있었다. 명예 이전, 인감증명서, 위임장. 글자들이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빛에 맞물려 그림자를 만들었다. 사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모님 나이에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세금 처리도 그렇고. 그런 건 제가 다 할게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는 낮게 웃으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걸 안 넘겨주시면 저희도 입장이 있잖아요. 손주는 자주 못 보실 수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도 솔직히 좀 곤란하고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딸이 그제야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그냥 넘겨주면 안 돼. 오빠가 다 알아봤어. 지금 하는 게 제일 이득이래. 그 말에는 부탁보다 통보에 가까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이미 남편 쪽으로 기운 사람의 목소리였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서두르니? 사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사람 일이란 게 모르잖아요. 서류로 미리 정리해두면 깔끔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장모님은 도장만. 그때 정순이 컵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컵이 받침과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위는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오늘 결론 냅시다. 더 끌 필요 없잖아요. 장모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는 이미 승낙을 들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딸도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겨진 모서리를 펴고 제목이 위로 오도록 맞추고 다시 포개어 한쪽으로 옮겼다. 빈 인감도장 케이스 뚜껑이 살짝 닫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자.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내려앉았다. 사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류 위에 쏠렸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종이보다 더 두껍고 무거운 서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믿었던 그들 앞에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더 필요한 재산 목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정수는 66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을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만 불렀다.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찬물에 손을 씻고 분식집으로 갈 준비를 했다. 어둑한 새벽길을 걸어 분식집 문을 열면 찬 공기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밀가루 반죽을 나눠 놓고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듣는 시간. 해가 뜨기도 전에 하루가 이미 절반쯤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계산대 앞에 앉았다. 마트 계산기 위에 쌓이는 영수증 숫자들이 줄지어 찍혀 나왔다. 저녁 8시에는 아파트 계단을 쓸었다. 좁은 계단 모서리에 먼지가 고이기 쉬웠다. 그걸 그냥 두고 지나치지 못했다. 손등은 늘 거칠었고 손톱 사이에는 세제가 남았다. 발바닥은 늘 화상 자국처럼 뜨거웠다. 그래도 그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일하지 않으면 통장이 멈추고 통장이 멈추면 삶이 멈춘다고 생각했다. 월말이면 책상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입금과 출금줄을 손가락 끝으로 짚어가며 확인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 그리고 딸의 학원비. 잔액 옆에 적힌 숫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 있으면 그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소리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한결같은 소리였다. 딸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고 출퇴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 사위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그는 말이 공손했다. 장모님, 저만 믿으세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지.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예식장 계약금, 혼수장금, 전세 보증금. 정수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다. 딸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계산서를 대신 들고 가주지는 않았다. 사위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다 보답할게요.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은 농담인 듯 가볍게 던져졌지만 속뜻은 꽤 단단해 보였다. 결혼 후 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는 정순 명의였다. 관리비 고지서, 재산세 안내문, 등기부등본 사본이 봉투에 들어가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정수는 그 사실을 들추지 않았다. 그저 딸이 편히 살고 손주가 따뜻한 집에서 자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찬 봉투를 들고 찾아가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김치, 장조림, 나물, 미역국. 손주를 안아주며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요즘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된다네.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반찬 봉투를 올려두면 딸은 말했다. 엄마,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냉장고 자리도 없고 요즘은 배달이 훨씬 편해. 사위는 덧붙였다. 맞아요. 장모님도 이제 좀 쉬세요. 이런 건 이제 그만하시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말 사이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정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럴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조금 싼 야채를 사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설거지를 하며 손에 밴 냄새를 헹궜다. 손바닥에 물이 고이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명절에도 분위기는 달라졌다. 딸네 집에서 모이기로 한 날 정순이 도착했을 때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는 과일을 씻어 접시에 놓으려 했다. 그런데 사위가 말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괜히 주방 어지르면 저희가 힘들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마치 그가 이 집의 기준인 것처럼. 그날 저녁 손주 생일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나중에서야 들었다. 연락을 받지 못했고 사진만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정수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촛불 앞에 선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화면 너머에서 케이크 위 장식이 흔들렸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위의 말투는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라고 조심스레 불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끝에 지시가 섞였다. 장모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딸도 남편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기대를 담고 있지 않았다. 대신 정리해야 할 문제를 보는 듯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차피 엄마 건 다 내 거니까.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정순의 서랍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와 제목이 정자로 적혀 있었다. 신탁 약정서 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상가 지분 계약서, 근저당 설정 확인서.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 사본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도 함께 들어 있었다.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흔적이었다. 정수는 그 봉투를 꺼내볼 때마다 차분해졌다. 종이마다 찍힌 도장이 확실했고 숫자는 또렷했다. 손가락 끝에 종이의 질감이 남았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딸도 사위도 그 사실을 모른 채로 그를 쉬운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가을비가 오던 날이었다. 정수는 손주에게 줄새 운동화를 사들고 딸네 집을 찾았다. 현관 앞에서 우산을 접고 비를 털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눌렀다. 조금 있다가 카메라 뒤편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다. 운동화 하나 사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사이에 비가 더 굵어졌다.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연달아 떨어졌다. 그리고 짧은 답이 돌아왔다. 아, 오늘은 좀 그런데요. 저희 나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오세요.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비 옆으로 흘러내리던 빗줄기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정수는 잠시 서 있다가 운동화 상자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다. 우산 아래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미안해. 사과의 말이었지만 그 뒤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었다. 정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의 그림자만 오래 바라봤다. 며칠 뒤 딸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다. 사위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낯익은 단어들이 적힌 서류들이 줄줄이 나왔다. 명예 이전, 증여 계약서, 세무 상담.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건데요. 이 아파트 명의를 지금 저희 쪽으로 옮겨놓는 게 좋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복잡해지면 서로 힘들잖아요. 딸이 그 옆에서 덧붙였다. 엄마, 이게 요즘 제일 일반적인 방식이래. 엄마 혼자 사니까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남편이 다 처리해주는 게 속 편하잖아. 사위는 준비해온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내 보였다. 이미 인주까지 옆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장모님은 그냥 여기 두 군데만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활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지만 그 또렷함이 오히려 멀게 느껴졌다. 그는 물었다. 왜 이렇게 서두르니?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장모님, 요즘 세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빨리 해놓는 게 서로 좋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 아닙니까? 미리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지했다. 딸도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위가 글을 올렸다. 장모님 재산은 앞으로 제가 관리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세무사도 제가 알아봤어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딸은 믿고 맡긴다고 답을 남겼다. 정순의 휴대전화 화면에도 같은 글자가 떠 있었다. 그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글씨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수는 딸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뭐 가져갈까? 딸이 짧게 답했다. 엄마, 그냥 오지만 말아줘. 음식은 우리가 다 준비할게. 그 말 뒤에는 침묵이 길게 따라붙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사위가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근처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사위는 노트북을 열어 숫자가 가득한 엑셀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게요. 앞으로의 자산 계획표입니다. 장모님 재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용하려고요. 그게 효율적이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지금부터는 장모님 혼자 결정하시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저랑 상의하시죠.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위는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명예 이전을 안 하신다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손주 보는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이 카페 안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다. 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봤다. 사위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대신 계산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딸의 태도도 달라졌다. 통화는 짧아졌고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엄마,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남편 말 들어. 그게 우리 가정에도 좋아. 그 순간 정수는 알았다. 자신이 이제 의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자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정순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 것은 이 아파트 서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부동산 서류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재산의 절반 이상이 사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겨울이 다가올 무렵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아침마다 거실 창문을 여는 시간이 짧아졌다. 정수는 창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봉투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또렷했다. 신탁 약정서 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상가 지분 계약서, 근저당 설정 확인서.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한 잔 내렸다.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모님, 오늘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변호사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는 마치 회사 업무를 일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약속된 시간, 사위와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양복을 입은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예 이전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위가 덧붙였다.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세금도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장모님 혼자 계시잖아요. 나중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정리하는 게 좋죠. 딸도 뒤늦게 도착했다. 그는 엄마를 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 그냥 하자. 괜한 오해 생기기 전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준비한 게 있다. 그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 입구가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여러 장의 등기부등본과 신탁 서류가 나왔다. 붉은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사위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뭐죠?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가진 것들이다. 법무사가 서류를 뒤적였다.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이건 이미 신탁으로 묶여 있네요. 처분 금지가 설정돼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도 되어 있고요. 사위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모님 명의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제3신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까지 돼 있네요. 특정인에게만 분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딸이 그제야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정수는 컵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사위의 얼굴에 서서히 당혹이 번졌다. 그럼 이 아파트는요? 최소한 이건 정순이 말을 끊었다. 그것도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를 믿지 못했어? 정수는 딸을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말했다. 믿고 싶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나 알게 됐다. 사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낸 건 맞지만 정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제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법무사가 정리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급히 정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놀림이 서툴렀다. 종이가 몇 번이고 엉켰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정수는 창밖을 보았다. 겨울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승리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결심이 잔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단체 채팅방에 사위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앞으로 장모님 재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딸은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예전에는 없던 거리였다. 하지만 그 선 위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함께 놓여 있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거의 다 진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정수는 시장에서 산 작은 국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봉투가 살짝 흔들렸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단정했다. 그 사이 사위에게는 여러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열심히 추진하던 투자 계약이 갑자기 틀어졌고 본인이 연대보증을 서준 대출이 문제되기 시작했다. 회사에선 급여가 몇 달째 밀렸고 집으로는 카드사와 은행의 안내문이 연달아 도착했다. 연체 안내, 채권관리팀, 채권 이관 예정이라는 굵은 글자가 새겨진 종이들이 현관문 아래로 들어와 바닥에 흩어졌다. 딸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통장을 열어보면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었다. 남편을 향한 눈빛에서 예전의 여유는 사라졌다. 집안에서는 한동안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이어졌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소리도 이웃들은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통보는 은행에서 왔다. 사위 명의로 진행하던 추가 대출이 신용 등급 하락으로 부결되었다는 공문이었다. 그때서야 사위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았다. 그리고 또박또박 찍혀있는 신탁, 처분금지,
특정 수익자 지정, 근저당 문구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서야 그는 알았다. 그동안 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정작 자기 몫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걸. 며칠 뒤 두 사람은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거절당할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뿐이었다. 약속 장소로 작은 식당이 정해졌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 손님이 거의 빠진 시간이었다. 정순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딸과 사위가 들어와 인사했다. 사위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고르지 못한 숨을 내쉬었다. 정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밀린 대출, 막힌 신용, 깨진 계약들. 하나씩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사위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식당 천장 조명이 반짝이며 유리잔에 비쳤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정수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쓸 데가 따로 있어서 못 빌려주겠다. 그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딸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정말 안 돼? 정수는 한숨도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만 남겼다. 사람끼리 선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 세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식당 벽식의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다.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월세와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손주 학원비를 줄였고 차를 팔았다. 카드사는 계속 연락을 해왔다.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정리하는 동안 사위의 어깨는 점점 더 굽어졌다. 고개를 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한편 정순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확인했다. 신탁 자산 관련 연락도 일정하게 이어졌다. 재단 기부에 대한 논의도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중요한 메모는 수첩에 또박또박 적혔다. 그 글씨처럼 그의 삶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리되어 있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다. 엄마, 시간 되면 밥 먹자.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나중에 보자. 그 말 안에는 원망도 화해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거리를 인정하는 조심스러운 간격만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걷자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다. 서랍 안 서류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의 마음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수는 차를 한 잔 내려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창밖 벚꽃이 흩날리는 걸 한동안 바라봤다.
얼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아주 얕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말없이 자신의 길을 가면 그뿐이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가족도 믿음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라면 그 선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차분히 준비해 두겠습니다.